네, 이스라엘과 이란 사태가 완전히 봉합되지는 않았지만 중동 지역 갈등이 크게 악화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전망에 뉴욕 증시는 간밤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만 국제 유가는 여전히 불안합니다. 네, 우리 시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양대지수 빨간불 켜내주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 3,000피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요. 시장에 대한 다양한 변수 점검해 보도록 하죠. 매크로인사이트 김지연 다울투자증권 연구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란 교전에 우리 증시 조정을 받는 거 아닌가 하는 우려도 있었는데 비교적 견조하게 지금 시장이 버텨주고 있는데요. 단기 시장 전망 일단 어떻게 보십니까? 과거에도 이제 중동 지정학적 이슈가 증시나 달러 유가에 영향을 미쳤었던 사례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쳤었던 사례는 좀 적습니다. 그러니까 70년대 오일 쇼크가 있었고, 90년대 걸프전, 그다음에 22년 러우 전쟁 요 정도 이제 사례가 있는데, 이런 전면전으로 이제 이어지는 그런 위기 사례를 좀 제외를 하면은 지정학적 쇼크는 대부분 이제 단기 영향에 좀 그쳤었습니다. 이게 장기 불확실성으로 좀 전이가 되기 위해서는 이란이 전 세계 원유 수송량의 약 20% 정도를 차지하는 그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로 지금 대응을 하는 그 안이 있는데, 네. 이 역시도 이제 현재로서는 좀 가능성이 많이 낮다고 이제 평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은 과거에도 이란은 이런 부분들을 이제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로 협박을 한 적이 이제 몇 번 있었는데 실제로 단행한 적은 굉장히 적고, 지금 일단 현재로서는 그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그 물동량들 자체도 통행량의 변화도 이렇게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봉쇄할 경우에는 이란의 그 최대 원유 수출국이 이제 중국이기 때문에 중국과 이제 관계 악화 이런 부분들을 좀 감안을 했을 때 이렇게 전면전으로 장기간 이제 확대되기는 좀 어려울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전면전으로까지 가기에는 좀 제한적일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우리 시장 분위기를 살펴보면 오늘도 상승불을 켜내주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지금 2,970선까지 터치를 했는데 3,000피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고, 최근에 계속해서 하우스에서는 코스피 상단 3,000선, 3,200선까지 나오고 있는데 다울투자증권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저희는 일단 밴드 상단을 2,980, 3,000 이 정도로 이제 보고 있는 건 네. 변함이 없고요. 더 이제 상향 조정을 하지는 않았는데, 일단 대선 직후 한두 달 정도는 좀 증시가 강세를 보일 걸로 계속 예상을 하고 있긴 했습니다. 근데 다만 이 미중 무역 간의 이제 긴장이 완화가 되고, 또 이제 5월 초에 그 대만 달러 급등 사태 이후로 좀 원화에 대한 강세 베팅이 좀 증가를 하면서 한국 증시 자체에 대한 포지션이 많이 증가를 하다 보니까 유입이 크게 늘긴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물 ETF에도 그 순유입을 기록한 수치를 보시면은 그 5월 26일 전후로 이제 굉장히 큰 규모의 자금들이 이제 유입이 됐었고, 지금 코스피 지수 자체도 4월 초 대비해가지고 20% 넘게 이제 단기 급등을 한 상태고, 후행 PBR 1배 수준이 2,980선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오르는 거는 어느 정도 이제 리즈너블하다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네. 그 이후로는 이제 오버슈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좀 어느 정도 이제 쉬어가는 구간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전자에 대한 매수세가 오늘 또 어제는 이제 좀 많이 팔았는데,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네. 오늘 다시 매수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을 보아하니 이제 전자의 급등이 이제 지수 상승을 많이 견인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이제 마무리된 이후에는 다시 순환매 장세가 이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코스피가 3,000을 향해 가고 있고, 그 코스피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코스피 5,000 기대감도 장기적으로 좀 있다고 봐야겠는데,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서 좀 필요한 조건들 어떤 걸 좀 보고 계십니까? 지금 신정부 출범한 이후 이제 외신에서 나오는 기사들, 그러니까 현 정부에 대한 그 외신 기사들의 좀 평가를 보면은 그런 자본시장 구조 개편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상당히 크다고 볼 수가 있겠고, 또 지금 국회에서 민주당이 그 의석수를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그 정책 동력에 대해서도 기대감들이 좀 상당히 큰 것으로 저는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당장 6월 20일에 있을 그 MSCI 반기 리뷰가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한국이 좀 공매도 재개라든지 아니면은 작년부터 이어져 온 그런 자본시장의 그런 구조를 개선하려는 그런 노력들을 좀 높게 평가를 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들이 일부 유입되고 있는 걸로 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코스피가 이 이상으로 더 가기 위해서는 그 정책적인 동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최근에
언급된 이제 정책들 내용 보면은 이제 상법 개정이나 이제 배당소득 분리과세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실제로 이 법안이 이제 국회에 올라가서 실제 소득세법 이제 개정으로까지 이어지기까지는 조금 어느 정도 시차가 걸릴 수 있기 때문에 뭐 그 부분들을 이제 확인한 이후에는 증시가 이제 조금 더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수급 동향도 살펴보셔야 될 것 같은데 6월장 들어서 외국인의 적극적인 매수세가 좀 강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앞서서 살펴주신 것처럼 오늘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랑 하이닉스의 매수가 몰리면서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역사상 최고가까지 경신을 했는데 앞으로의 외국인 수급 동향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지금 앞에서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대선 전후로 그 한국 ETF로 이렇게 패시브 자금이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그 물량들이 작년 4월 수준을 상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4월 수준이라고 하면은 이제 그 작년 초에 이제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이제 외국인들이 지금 현재처럼 이제 저PBR 업종에 대해서 외국인들의 수급이 급격하게 차는 과정을 이제 겪었었는데 그때 수준을 상회하는 자금 유입이 이제 좀 관찰이 되었었고 그와 동시에 지금 거래대금과 예탁금의 증가도 같이 동반이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탁금 같은 경우에는 어제자 기준으로 이제 60조 원을 돌파를 했고 이 부분은 이제 22년 6월 이때도 이제 불장이었었던 건데 이때 이후 처음으로 이제 60조 원을 돌파한 상황이라고 이제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코스닥을 제외한 코스피의 거래대금 같은 경우에도 17조 원을 상회를 했는데 네. 이 부분도 이제 24년 6월 이후 최대치입니다. 24년 6월, 2월, 8월 이때가 이제 밸류업 프로그램과 그다음에 AI 사이클에 대한 그 기대감이 좀 정점에 이르렀을 때라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했을 때 지금 뭐 코스닥의 소위 현상은 좀 어느 정도 지속이 되고 있지만 좀 어느 정도 이 자금 유입이 이렇게 큰 규모로 들어온 이상은 이게 한 번에 급격하게 빠져나갈 가능성은 좀 적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6월 20일에 그 MSCI 반기 리뷰가 일단은 중요할 것 같고 또 이제 다음 주 6월 25일에 선진국 지수 발표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때 관찰 대상국에 만약에 등재가 된다면은 이제 다른 일부 IB나 외사 쪽에서는 그 가능성을 굉장히 높게 보고 있는데 그때까지도 기대감이 이어진다면은 외국인들의 순매수 기조 자체는 긍정적일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MSCI 반기 리뷰가 좀 중요할 것 같다. 그래도 외국인의 매수는 좀 지속적이지 않을까라고 전망을 해주셨는데 올해 초 시장이 굉장히 안 좋고 그러니까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오지 않았을 때 연기금이 좀 받쳐줬습니다. 최근에 연기금의 수급 동향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이제 연기금의 수급 동향을 뭐 어떻게 예측을 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지만 지난 12월 12일에 지난주 12일에 이제 네. 연기금 같은 경우에는 상호관세로 인한 낙폭을 이제 방어를 해줬었던 그때 이제 4월 초에 좀 강하게 매수세를 보였었는데 그때 이후로 처음으로 1,000억 원대 순매수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제 증시가 좀 빠질 때마다 그 하방을 받쳐주는 역할들을 했었는데 지금은 어쨌든 외국인과 개인들의 유동성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에서 연기금의 매수세 역시도 추가로 들어오게 된다면은 뭐 그 역시도 이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 뭐 그래도 시장에는 중동 리스크와 관세 협상 같은 이런 여러 변수들이 남아 있고요. 워낙 단기간에 지금 급등한 만큼 추경 매수하기엔 좀 부담스럽다고 느끼시는 투자자분들이 계실 텐데 그럼에도 지금 뭐 매수를 해야 될 시기라고 보십니까? 추격 매수, 그러니까 반도체 단에서는 워낙에 이제 섹터가 빈집이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뭐 지금부터 이제 매집을 해놔야 되는 구간이 될 수도 있겠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니까 지수 레벨 자체는 좀 어느 정도 저는 오버슈팅된 구간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조금 한 번은 쉬어가는 끊어가는 구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야만 더 길게 이제 증시가 상승할 수 있는 그 동력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4월 초에 상호관세 때문에 마이너스 13% 이제 하락한 이후에 그 기술적 반등 이후에 지금까지 20%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지난주에 조정이 나왔던 이유는 이제 기존에 알려져 있던 매크로 변수들, 그러니까 뭐 관세 불확실성이라든지 이제 연준의 정책적인 그런 방향성 이런 부분들 외에 지정학적 충돌이라는 그런 대외 변수가 발생을 했을 때 이제 가장 먼저 자산 시장에서 보였던 그 반응은 이제 달러의 선호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컨트롤할 수 없는 대외 변수가 이제 발생을 했을 때 안전자산의 선호도가 올라가게 되면은 그로 인해서 이제 한국으로 들어왔던 그 위험 선호 심리가 이제 일부는 되돌림이 나타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한국에 대한 베팅 자체가 줄어들지는 않겠지만 지금 뭐 더 추격 매수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레벨이 아닌가. 그리고 뭐 지금 그 좋은 그 네. 지정학적 리스크 자체가 좀 좋은 명분이 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계기로 이제 이번 주에 있을 FOMC에서의 그동안 이제 매크로 변수를 무시하고 이제 올라왔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이제 경계심을 갖는 구간이 뭐 이번 주 안으로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단기간 상승에 따른 하락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추격 매수는 좀 무리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시점에서 내 포트 안에 어떤 섹터, 어떤 종목을 넣어야 하는지가 우리 투자자분들의 가장 큰 고민일 것 같습니다. 지금 신정부 출범과 함께 뭐 정책 관련주도 많이 거론이 되고 있는데 연구원님 어떤 섹터 긍정적으로 보고 계십니까? 저는 일단 당초에 이제 썼던 자료에서는 네. 그러니까 현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이제 가장 가시적으로 먼저 성과를 보여줄 수 있는 섹터는 결국 산업재와 이제 에너지 인프라 쪽이라고 계속해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쨌든 한 달 안에 뭐 미국과의 무역 협상에서 뭐 유의미한 결과를 내기로는 이제 현실적으로 조금 어렵겠지만 어쨌든 우리나라 입장에서 그 관세 협상이라는 측면에서 우리나라가 이제 제시할 수 있는 카드는 뭐 결국에는 이제 조선업에서의 협력, LNG 프로젝트, 이제 원전 쪽에서의 협력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나 이제 최근에 그런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가 이제 발생을 했을 때 유가나 뭐 해운 운임들의 상승 이런 부분들이 이제 결국에는 에너지 안보와 이제 직결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G7 정상회의에서도 뭐 에너지 안보에 대한 안건이 이제 올라오기도 했고 실제로 이제 캐나다 총리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제 G7 회의가 캐나다에서 열리는데 캐나다 총리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전환보다는 에너지 안보에 더 집중을 하면서 LNG와 이제 화석 연료를 이제 조금 지지하는 발언들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이제 큰 그림에서 뭐 조선 방산 원전 이 부분에 대한 이제 주도주가 꺾일 거라고는 생각하고 있지 않고요. 네. 특히 이제 원전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조선과 방산이 겪었던 그런 내러티브가 지금 붙어가는 과도기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급은 줄어들어 있는데 이게 공급 우위 환경으로 전환이 됐을 때 쇼티지로 이어지면서 이제 얘네들이 경쟁 우위를 갖게 되는 그런 이제 환경이 나올 거고 다만 이제 원전 같은 경우에는 수주가 나오는 시점이 이제 조선 방산보다는 조금 더 길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은 그런 과도기에 지나고 있다는 측면에서 이제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추가적으로 좀 최근 들어서 좀 주목해야 되는 부분은 결국 이것도 이제 법안과 관련된 부분인데 이제 STO와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이제 그 관련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결국에는 증권주나 이제 뭐 일부 이제 소프트웨어나 플랫폼 기업들이 이제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이제 지난주에 정부에서는 그 디지털 자산 기본법이라고 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스테이블 코인 발행에 대해서 이제 좀 규제를 완화해주는 그런 법안을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정책 기조 자체가 디지털 자산을 민간 중심으로 이제 육성을 하고 거기서 이제 외국인의 원화 유입을 유도를 해서 국채를 스테이블 코인에 이제 국채의 그 매수 주체로서 삼겠다 네. 약간 이런 의도가 이제 들어가 있는데 이런 정책적인 모멘텀 자체는 뭐 3법 개정과 함께 더불어서 계속해서 이어질 큰 그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하반기에 계속해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좀 전에 말씀을 해주셨지만 어쨌든 시장에서는 지금 조방원, 조선 방산 원전이 뭐 시장을 주도를 하고 있고 그 주도력이 계속 이어질 것이다라고 하셨으면 추가 상승에 대한 좀 기대도 열어둬야겠습니까? 네, 저는 계속 이제 주도주로서에서 그 지위가 이제 꺾일 거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고 이미 이제 보유한 뭐 개인이나 기관들은 네. 이제 많이 있을 거기 때문에 네. 여기서 어떻게 더 다른 업종에서 어떻게 플러스 알파를 내느냐 이제 문제일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최근에는 딱 그 미중 무역 긴장이 완화된 시점에 이제 반도체와 이제 자동차, 2차 전지 요런 이제 빈집 업종, 그다음에 이제 관세 피해주들이 이제 먼저 올랐을 때 원전에선 일부 차익 실현이 나왔습니다. 그때 네. 이제 한 주 동안에 이제 원전의 수익률이 부진했는데 그 다음 주간 들어서는 이제 다시 추세를 복귀를 했고 이제 방산 역시도 이제 개별 종목들 이슈 때문에 계속 견조한 주가 흐름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상대적으로 조선의 밸류 체인들이 조금 이제 조정을 받는 좀 쉬어가는 느낌이 좀 이제 컸었기 때문에 지금 현 시점에서는 조선을 더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네, 조방원이 뭐 계속해서 거론이 되고 있는데 가는 섹터가 계속해서 더 잘 간다. 조선에 대해서 무게를 좀 더 두신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문화산업 계속해서 키우겠다라는 공약과 발언과 함께 CJ E&M 주가가 한 달 사이에 무려 37%나 상승을 했습니다.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 중국과의 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 상황인데 미디어랑 엔터를 지금 봐도 되는 겁니까? 미디어랑 엔터는 이제 연초부터 그 관세 무풍지대라는 네네. 그런 수급이 워낙에 이제 비어 있기도 했고 이제 관세와 무관한 섹터였다는 측면에서 좀 이제 등락을 많이 보여왔습니다. 그래서 1, 2분기까지는 이제 그런 수급적인 매력도 또는 이제 관세 무관하다는 컨셉으로 인해서 얘네들의 주가가 이제 움직여 왔다면은 2, 3분기 들어서는 이제 중국에 대한 그런 기대감 그리고 실제로 그게 실적 모멘텀으로 이어질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이제 펀더가 받쳐주는 구간이 될 거기 때문에 이제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도 계속해서 모멘텀들은 있는 게 이제 한중 관계가 조금 이제 완화될 거라는 이제 기대감들도 있고 이제 중국은 작년부터 내수 소비를 좀 진작하기 위해서 뭐 해외 아티스트를 이제 초청을 해가지고 이제 공연을 하는 그런 행보들을 이제 조금씩 이제 보여오고 좀 어느 정도 완화적인 방향으로 행보를 보여오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분명히 이제 우리나라 엔터 주식이나 뭐 미디어 업종에도 기대감들이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한한령 해제 이후에 뭐 세론이 나올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실질적으로 얘네들의 이제 공연이라든지 아니면 콘텐츠 제작 같은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그때 이후로 주가가 한번 그 뉴스가 나온다면은 이제 주가가 조금 더 긍정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삼성전자의 코스피 시총 비중이 9년 만에 최저라는 지금 소식도 나오기도 했는데요. 반면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반도체 섹터 전망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결국 이제 지수가 이렇게 오르기 위해서는 그 아무리 이제 전자의 시총이 줄어들었다고는 하지만 그 여전히 그래도 이제 전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쨌든 외국인들이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가장 먼저 들어올 때는 이제 가장 프록시가 되는 그러니까 지표가 되는 그 종목이 바로 삼성전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연초 이후로 이제 전자가 이제 코스피의 하단을 높여왔던 시점들이 이제 몇 번 있었습니다. 이게 한 4번 정도 있었던 건데 첫 번째로는 1월 초였고 이제 2월 중순, 3월 중순, 5월 중순 이런 식으로 이제 코스피의 저점을 높여가는 그 이벤트들이 이제 하나씩 있었는데 이번에도 이번 6월까지도 이렇게 4번째 고점을 전고점 돌파를 이제 시도 중인 건데 이때 이제 어쨌든 펀더멘탈에 기반한 외국인은 이거는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그 사례에서는 그 전자의 상승세가 일주일을 채 못 갔습니다. 근데 지금 일주일 정도 이제 지났죠. 전자가 오르기 시작한 지. 그래서 이 시점에서는 좀 어느 정도 매수세가 둔화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AI 산업 전반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적극적인 육성에 나서겠다 이러한 발언도 했고요. 이와 함께 전력기기 관련주도 최근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은데 전력기기 관련주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고 보십니까? 뭐 전력기기도 이제 뭐 밸류에이션 상으로는 좀 부담이 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이제 상대적으로 안전한 선택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에너지 인프라와 이제 산업재와 좀 비슷한 논리일 것 같은데 뭐 그동안 이제 얘네들의 주가가 반도체와 좀 연동이 되어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눌려 있었던 측면이 없잖아 있지만 뭐 이제 반도체와 이제 함께 간다고 한다면은 저는 이제 대외 불확실성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8, 9월 달에 이제 정점에 이를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 이후에 이제 4분기 들어서 좀 반도체가 이제 펀더적으로 받쳐주고 멀티플이 확장될 수 있는 국면에 도달을 하게 된다면은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뭐 AI 중소형주, 뭐 전력기기 그런 중소형주까지로도 이제 온기가 좀 확산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상법 개정에 대한 기대감도 우리 지수를 좀 올리는 데 일조를 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우선주나 금융주, 지주사도 좀 좋은 흐름 보여왔는데 이제 호재가 어느 정도 반영이 된 건 아닌지 하반기에도 우리가 양호한 수익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외국인들과 이제 기관의 매수 양상이 조금 달랐는데요. 그러니까 저 PBR이라고 해가지고 다 산 건 아니고 기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주와 증권주를 좀 많이 샀고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지주와 은행을 좀 많이 샀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증권 업종을 저는 상대적으로 좀 더 선호를 하고 있고요.
증권 업종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그런 상법 개정 이슈, 그다음에 주주 환원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 동시에 그 앞서서 말씀드렸던 그런 스테이블 코인과 STO 관련된 그런 발행 업무나 유통 업무까지도 얘네들이 담당할 가능성이 조금 높다고 이제 보고 있어서 이제 뭐 아직까지 그 두 가지 법안이 뭐 이제 제대로 실행이 되고 있는 게 아니고 일단 외국인의 그 수급 여력이 이제 조금 더 남아 있다는 측면에서 뭐 어느 정도 이제 기대감은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시장 상승이 이어진다면 그 온기가 수급 빈집이었던 섹터에 좀 집중이 될 것 같은데 그동안 시장에서 굉장히 소외됐던 섹터, 뭐 대표적으로 자동차가 있을 테고 2차 전지도 거론이 될 수 있겠죠. 수급 빈집 소외주로 좀 갈 수 있을까요? 일단 외국인들이 지금 5월 말 이후로 우리나라 증시에 들어오는 과정에서 네. 가장 편안한 선택지는 아무래도 그렇게 수급이 비어 있고 좀 주가도 이렇게 부진했던 네. 그런 말씀해 주셨던 뭐 반도체, 자동차, 2차 전지 같은 시총 대형주들이 네. 이제 편안한 선택지였을 수 있습니다. 근데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좀 수급을 이탈을 했습니다. 2차 전지와 이제 바이오 이런 애들은 이제 그 추세에서 이탈을 했고 좀 어느 정도 얘네들은 이제 관세 이슈가 이제 좀 완화되는 시점마다 이제 반등세는 좀 강했지만 그 반등세가 좀 연속적으로 이어지지 못했다는 측면에서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하반기 들어서 8, 9월 달에 이제 관세 불확실성이 좀 정점에 이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대형 수출주들을 다시 봐야 되는 시점은 아무래도 4분기 이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대형주를 봐야 될 시점은 4분기 이후가 될 수 있다. 어쨌든 외국인 매수 유입이 지속이 된다면 올해도 이제 코스닥보다는 코스피가 좀 선전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지금은 일단 이제 어쨌든 그 방금 그 지수 상승을 주도했던 거는 외국인들의 유동성이었는데 여기에서 이제 추가로 약간 20년도와 좀 비교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년도 3월 이후에 이제 증시의 상승이 나타났던 그 패턴을 보시면은 네. 3개월 동안 이제 지수가 한 40% 정도 오르고 그다음에 이제 2달 동안 단기 조정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이제 상승 구간에 들어서면서 이제 40%가 더 오르게 되는데 그때 요인들을 이제 2차 상승이 나타났던 그 요인들을 이제 보게 되면은 개인들의 유동성이 크게 들어왔기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그 개인들의 유동성이 뭐 이제 코로나 팬데믹 이후 뭐 이제 확장 재정에 대한 기대감도 물론 있었지만 미증시가 상대적으로 이제 매력도가 떨어졌기 때문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도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는 그때 이상으로 이제 개인들의 유동성이 추가적으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지금 예탁금이나 뭐 거래대금 자체가 많이 늘어난 거는 맞지만 이제 뭐 해외 주식 쪽, 미국 증시 쪽에서 이제 한국 증시로 넘어오는 자금이 추가적으로 유입되는 부분들이 확인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에는 또 굵직한 이벤트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FOMC가 진행이 될 테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뭐 계속해서 파월 의장에게 금리 인하를 압박하고 있고 파월 의장은 신중한 스탠스를 보이고 있습니다. 연구원님께서는 금리 인하 전망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일단 19일 오전 3시에 이제 결과가 네. 나올 예정이고요. 지금 컨센서스는 동결이 컨센서스입니다. 동결이고 뭐 점도표도 아마 네. 2회 인하, 그러니까 지난 3월 달에 이제 2회 인하로 이제 나와 있었는데 그 부분은 변함이 없을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실제로 그 페드 워치상으로 이제 반영되고 있는 수치 역시도 이제 2회 인하 가능성이 이제 40% 정도로 이제 가장 크게 반영을 하고 있는데 뭐 지금 만약에 여기서 이제 좀 매파적인 발언을 한다고 하면은 이제 경제 성장률이나 뭐 물가 전망 역시도 이제 경제 성장률을 하향을 하고 물가 전망 역시 상향을 할 걸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가운데 이제 파월 의장이 약간 좀 매파적으로 말을 한다면 관세 영향에 대해서 아직 예단을 할 수 없다. 네. 이제 기업들이 소비자들에게 그런 부분들을 아직 전가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아직 금리 인하가 어려울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발언을 하는 부분들이 좀 이제 증시의 조정을 유발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상반기를 돌아보며 미국 대비해서 비미국 시장에 선점을 했고요. 지금 이렇게 금리 인하 가능성 시점이 계속해서 지연이 된다면 미증시의 추가 상승 여력이 좀 부재하다 이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주식을 투자하는 투자자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민감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4월 초 이후로 미증시 상승을 주도했던 거는 이제 우리나라는 반도체뿐만 아니라 그런 저PBR 업종으로 네. 이제 온기가 확산됐다고 한다면은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도체 업종 결국에는 빅테크들이 이제 그 낙폭을 회복하는 과정에서 이제 증시 상승을 견인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8월 초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재정 건전성 이슈, 부채 한도 이슈가 다시 부각될 수 있고 또 이제 양도세 납부 약간 이런 부분들, 이런 이제 세제에 관련된 부분들이 이제 중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이제 계절적으로 약세를 보일 수 있는 구간이어서 좀 유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때가 이제 불확실성이 정점에 이를 수 있는 구간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상반기에는 미국 대비해서 비미국 시장의 선전이 좀 돋보였는데 하반기에도 이제 글로벌 자금 흐름 측면에서 이런 비슷한 상황이 계속 이어진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어쨌든 4월 초 이후에 그 상승률을 봤을 때 한국 증시가 더 아웃퍼폼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리고 그런 부분들은 한국 ETF로의 자금 유입이 어느 정도 뒷받침해주고 있고 그 자금 유입의 강도를 이제 글로벌리하게 봐도 이제 한국 증시로 들어오는 자금의 강도가 가장 셉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 추가적으로 더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미증시가 이제 조금 더 상대적인 매력도가 더 떨어져야 되는 게 이제 선결 조건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두 번째로는 개인들의 유동성이 추가적으로 들어와야 된다. 약간 이렇게 보고 있어서 뭐 하반기 자체도 이제 8, 9월 달 이전까지는 조금 더 이제 긍정적인 흐름이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중국 같은 경우는 실물 경기 개선 또한 우리 기업들에게도 좀 중요한 이슈가 될 텐데 어제 이제 중국의 산업 생산 소매 판매도 나왔는데 좀 예상치를 상회하는 걸로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말씀해주신 대로 소매 판매는 서프라이즈가 나왔고요. 산업 생산은 예상치에 부합을 했고 투자는 예상치를 하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소매 판매 그 세부 지표들을 보더라도 이제 내구재 쪽보다는 그러니까 상품단 소비보다는 비내구재나 서비스 회복이 조금 더 이제 가시화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어서 온오프라인의 그 소비 역시도 둘 다 양호하게 나오고 이제 얘네들이 작년부터 집중을 하고 있는 그런 내수 중심, 내수 주도의 성장 정책의 효과가 지금 가시화되고 있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투자나 생산 쪽에서의 부진은 뭐 이제 별개의 문제라고 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중국 정부에서 집중하고 있는 정책 자체는 소비 진작이기 때문에 그로 인한 뭐 한국 소비주들의 그 낙수 효과를 계속해서 기대해 볼 만하다. 그래서 한국 내수 소비주 관련주들도 뭐 2, 3분기 실적도 조금 더 기대해 볼 만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여러 가지 변수를 짚어주셨는데 간략하게 현 시점에서 시장 대응 전략 세워주실까요? 지금 네. 저점 대비 20% 상승을 한 구간이기 때문에 뭐 여기서 이제 업사이드 리스크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볼 수는 없겠지만 네. 뭐 추세 추종보다는 이제 기존의 조금 더 안전한 선택지로 가는 게 맞지 않을까. 안전한 선택지라고 하면 이제 뭐 무리하게 이제 빈집 그 저PBR 애들보다는 이제 뭐 주도주였던 뭐 조선방산, 원전 또는 이제 내수 소비주들 그다음에 이제 말씀드렸던 정책적인 측면에서 기대가 되는 그런 증권이나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들 약간 요 정도가 안전한 선택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조방원이나 내수 소비주와 같은 이런 안전한 선택지를 선택하는 것이 지금 시점에는 필요하다라고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김지현 다올투자증권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